재밌었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 몇 학년이시죠? 4학년입니다. 이렇게 잘하나요? 대학교 4학년인데. 아,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들으면서 우리 딸이 저렇게 컸으면 좋겠다라는 엄마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어떠셨어요, 국장님? 네, 제가 또 생각하지 못했었던 부분도 다른 각도에서 또 알 수가 있었고요. 특히나 오늘처럼 이렇게 시민분들과 함께 눈을 맞추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저한테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예. 어떠셨나요, 국장님? 많이 찔리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네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수국을 키우고 있었는데 걔가 왜 그런지 말라 죽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했더니 배수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화분을 다시 정리를 해서 다시 심어줬어요. 근데 정말 다시 심어주자마자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식물이 파릇파릇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대견하고 뭘 느꼈냐면 자연의 에너지와 힘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 네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 주시고 또 아이디어를 내주시니 우리의 이 지구 온난화가 그리고 수변 공원이 더욱더 발전되고 좋아질 거라는 희망을 저는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서울 씨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좀 기대도 해주시고 또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옆에 이렇게 멋진 나무가 한 그루 와 있는데요. 바로 시민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담긴 메시지 나무예요. 메시지 나무에 달린 여러분의 질문을 저희가 한번 열어볼 텐데요.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 테니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메모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홍제천이 딱 눈에 띄어서 저는 이 메모를 골라봤는데요. 집이 망원인데 6월부터 주말 빼고 매일 홍제천 길을 따라 여기에 옵니다. 카페, 도서관도 너무 좋네요. 고생이 많아요. 이렇게 매일 오실 정도면 정말 찐팬이신 것 같아요.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해볼게요. 자, 두 번째는요. 지구 온난화 문제로 더위가 심해지는 것 같은데 이런 환경을 조성해준 서울시의 만족함. 다만 카페 음료가 비싸서 반감을 느낌. 이렇게. 이거는 안대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카페 음료가 비싸다는? 원래 서대문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안 계셔서 제가 같이 함께 정리해서 한 건데요. 싸게 해드리면 좋죠. 근데 저희들이 싸게 해드리면 주변 상인들께서 장사가 안 되세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도 여기에 왜 카페를 만드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어요. 파이가 작으니까. 근데 다행히 지금 파이가 커져서 그리고 저희들이 카페를 열면서 다른 데서 커피를 가져와도 음식물을 가져와도 괜찮은 걸로. 굳이 여기서 커피를 안 사셔도 들어와서 같이 즐기시면 되니까요. 싸게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편히 좀 더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커피값 문제는 생각해 보면 좀 묘한 게 커피라는 게 커피 콩을 볶아가지고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에 이 커피 콩이 탄생한 곳은 뭐 소아시아, 튀르키예 내지는 에티오피아 지역, 중동 지역, 중근동 지역 내지는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커피라고 하면 베트남 커피나 콜롬비아 커피나 이런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커피를 재배하기 위해서 기후가 맞는 곳을 찾아서 베트남이나 콜롬비아에 굉장히 큰 농장을 연 거죠.
근데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커피를 재배할 수 있는 곳에 기후가 점점 바뀌어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앞으로는 커피 생산량이 격감하는 때가 오지 않겠느냐. 맞아요. 그러면 커피값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언젠가는 커피 먹기가 힘들어지는 때가 있기도 맞습니다. 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니까 커피값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드시면 뭐 서울시의 반감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기후를 진짜 우리가 지켜야겠구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셔도 더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네요, 정말. 저도 커피 막 그 재미난 말로 이런 얘기 하거든요. 친구들 만나면 커피 많이 먹어둬야 된다고. 근데 정말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먹어둘 게 아니라 이 기후 위기 경각심을 좀 더 심각하게 가져보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새삼 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을 텐데 사용된 비용이 어떤 이점을 주는지 공유하여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음 하셨는데, 그러니까 소중한 세금이 많이 쓰였을 것 같은데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건가에 대한 궁금증이신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안대희 국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공부를 많이 못 해와서 답변이 어려운데 요즘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정성적인 거의 정량화예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답이 아닐까. 저희들이 와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 앞에서 즐기는 모습들, 특히 올해같이 더운 날 지금 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오늘 정말 적게 온 편이라고. 예, 주말에는 미어 쳐드린다고 하셨는데 정말 어떤 의미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수변 감성도시 사업을 하면서 한강에 가는 분들은 여유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젊은 분들이고. 근데 이 지역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밥을 해주려고 2시간 정도 여유가 있는데 어딜 갈 수 있을까? 그분의 마음을 달려줄 수 있는 건 주변 가까이 있는 공원이나. 근데 공원에 가기는 좀 그렇고 좀 시원하게 개방감을 느끼고 싶은 곳은 하천밖에 없거든요. 그곳에 옛날에는 자전거 타고 그냥 다니고 조깅하는 곳에 앉아서 물멍을 할 수 있고 폭포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걸 만드는 것으로 그 효과는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많은 시민분들이 이 하천을 더 즐길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찾아볼게요. 자, 네 번째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지금의 한강 유역 관리는 적절한지가 궁금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세계 여러 도시들이 유역 관리 변화를 통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해 나가고 있는데 한강 유역은 과연 어떤지를 물으신 것 같아요. 김윤진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실까요? 네, 제가 먼저 답변을 할까요? 네, 한강 유역은 지금 안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 주시고 또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물을 지켜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역사와 함께 발전해 온 것이 바로 유역 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물은 사실 우리의 삶과 뗄 수 없는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발전하는 특히나 문명화가 되면서 물 관리 발전이 함께 발전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한강이 사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유역 관리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지금 조금 전에 방금 직전에 있었던 질문과 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값어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또 얼마나 발전했는가와의 그런 부분 디그리랑도 좀 얼마나 그 정도인지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하천을 배경으로 이렇게 수려한 경관, 이 폭포 앞에서 이렇게 금요일 날 오후에 지식과 정보를 나눌 수 있는 특히 이렇게 유명한 배우님과 그리고 교수님과 함께 이런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건 사실 어떠한 시도 그리고 지자체나 정부도 사실 하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만큼 발전을 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그 단계까지 올라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다양한 아까 뭐 생태계도 이야기하고 열섬 효과의 저감도 이야기하고 다양한 환경이나 그리고 공간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지금 우리가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발전의 정도가 이 정도이다라는 것을 제가 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질문만 너무 본 것 같아서 저 뒤에 질문을 좀 질문 뽑으러 간 김에 약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강물이 겨울철에 비가 안 올 때는 좀 줄어들고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오면 강물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이제 비율, 그 유량의 강물 흐르는 양의 비율 차이를 하상계수라고 하거든요. 템즈강, 런던의 템즈강이나 파리의 센강 같은 강은 하상계수가 한 10에서 20 정도 됩니다. 물이 되게 안 흐를 때하고 물이 많이 흐를 때하고 차이가 10에서 20 정도 난다. 그 정도 얘기예요. 근데 한강은 보통 하상계수를 어느 정도로 보냐면 보통 300 이상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안 흐를 때는 거의 쫄쫄쫄쫄 뭐 가뭄 들어서 아무것도 안 흐르듯이 흐르다가 비가 한번 많이 오면 300배 그거보다 많이 흐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홍수의 피해, 가뭄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투자와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강이 저는 다른 도시 대비 되게 잘 해온 편이라고 생각해요. 과거에 70년대, 80년대에 비가 많이 오면 막 한강물 넘쳐가지고 침수되고 이럴 때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항상 뭐 하면 선진국 유럽은 어떻게 하고 있고 일본은 뭐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기후 변화에 강물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는 우리나라 한강, 서울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좀 앞서갈 필요가 있다라는 좀 각오로 더 잘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교수님 말씀하신 동안 질문을 저 뽑았는데요. 이거 교수님께서 답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해외 도시 중에서 수변 공간을 활용해서 기후 변화에 가장 잘 대비하고 있는 도시가 어디인지 어떤 면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보시나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제가 알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이거는 여기 이분이 원하시는 답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 의외의 답변일 수 있지만 반대하시는 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의외의 답변일 수 있지만 전 여기도 한번 보면 좋겠다라고 지목하고 싶은 곳으로 두바이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어요. 두바이는 사실은 사막에 있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수변 공간이라든가 뭐 기후 변화 이런 거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도시일 수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사막인데 뭐 기후 변화가 일어나서 뭐가 생태계가 파괴된다라고 해도 뭐 파괴될 것도 없어요. 어차피 사막이기 때문에. 그런데 두바이 같은 도시는 그러면서 어디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냐면 재생에너지 같은 그런 기술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투자를 많이 해놨습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을 투자를 해놨어요. 생각을 해보면 이상하죠. 두바이는 석유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러면 화석연료를 많이 쓰고 재생에너지 같은 걸 안 쓸수록 이 나라의 이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로 생각을 하는 거죠. 기후변화 시대에 화석에너지의 경쟁력은 언젠가는 끝난다. 지금처럼 우리가 돈 많이 벌고 경기가 좋을 때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석유 팔아서 돈 벌고 있는 사람들이 뭐 재생에너지니 생태적인 체험을 위한 공간이니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예로부터 강물이 흐르고 산수가 아름다운 서울은 저기보다 좀 더 잘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차원에서 뭐 그런 것도 저는 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진짜 두바이 생각은 못했는데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저도 새로 알았습니다. 자, 다음이에요.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 차원에서 지금의 이거 한 거죠? 네, 죄송해요. 자, 스페인 관광객 거부 시위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 네, 여기도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복잡하고 시끄러움.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뭐 장가연 학생이 좀 대답을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답변을 할까요? 네. 사실 아까 제가 성공한 수변 공간이란 뭔가라고 하는 질문에 사람들 많이 오는 게 성공한 수변 공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사람이 많이 오면 그만큼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긴 해요. 사실 저는 지금 홍제천이 굉장히 시끄럽고 뭐 복잡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또 어떤 분께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주민분들이나 또 이용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계속 소통하고 들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소통 체제는 사실 우리 국장님께서
서울시에서 이제 찰제를 마련해가지고 계속 소통을 하고 그런 문제들을 이제 예방하는 차원과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식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주 똑부러진 답변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아까 따님이 이 학생처럼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 딸은 이렇게 못 될 것 같아요. 다른 게 뭐 운동 같은 거 하라고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제 딸한테는. 아니 그 희망은 가질 수 있잖아요, 교수님. 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참 똑부러진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가연 학생 이야기 잘 들었어요. 이번에는요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질문들이 있다고 해서 2개만 골라서 좀 답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천에 가보면 물이 별로 없거나 악취가 나는 경우도 많아서 가기가 꺼려집니다. 개선해 주세요라고 하셨는데 365일 계속해서 풍부한 물을 볼 수는 없는지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안대희 국장님께 좀 답변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저희들 악취 기동반이 있어요. 예, 연락 주시면 그 악취의 원인이 하수도 때문인지 아니면 퇴적된 흙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인지를 찾아드립니다. 예, 대부분 주변의 정화조에서 황화수소라는 냄새가 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해드리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다산 콜센터로 연락 주시면 저희하고 연결이 됩니다. 네, 다산 콜센터. 네, 악취 제거반이요? 예, 통상 그렇게는 얘기는 안 하지만 그게 쉽게 잘 들리네요. 네, 저도 이제 지나다가 하천에서 악취가 나면은 다산 콜센터를 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가 누리는 환경은 미래 세대에게 빌려온 거라고 말합니다.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물려주게 될 하천은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셨는데 질문을 조금 바꿔서요. 미래 세대가 물려받고 싶은 하천은 어떤 모습인지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미래 세대인 가연 학생에게 좀 답변을 들어볼까요? 당연히 더 좋은 지금보다 더 나은 하천을 저희가 바라겠죠. 근데 이 더 나은 하천이라는 게 이제 단순히 더 깨끗한 물이라던가 아름다운 경관만 갖고 있는 하천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심화될 기후 변화에 이제 대응해서 생태적인 체계도 맞춰져야 할 것이고요. 또 다양한 문화 공간을 이룰 수 있는 공간 하천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아무리 많이 오더라도 뭐 걱정 없이 러닝을 할 수 있고 또 사람들과 수다도 떨고 다른 사람과 연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하천이 앞으로 미래에 구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천을 위해서 우리 모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토크 콘서트 함께 해주시고 계신 이 자리에 여러분들께 질문을 받고 싶은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주저하지 마시고 예예예. 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에서는 주로 폭우와 홍수 관련 대응책을 많이 알려주셨는데 기후변화는 예측할 수 없다고 하셨으니까 혹시 가뭄으로 인해 물 부족 피해를 겪을 때에도 이런 수변 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네. 네. 안대희 국장님께 제가 자꾸 답변 요청을 드리게 되네요. 네. 저희들이 그 한강이 정말 좋습니다. 팔당댐에서는 일정량이 내려오고요. 가뭄시에도 일정량이 내려오는데요. 거의 내려오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아주 가뭄이 들 때도 상수원이 수돗물이 안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상수원 수돗물이 안 나온 적이 없는데 그러면 하수도도 나오겠죠. 그럼 그걸 다시 저희들이 정화를 해서 한강에 내보내겠죠.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것들이 다 한강의 물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수돗물이 안 나오면 유지용수를 하기 어렵다. 근데 수돗물을 우리가 안 쓴 적은 없다. 왜? 저희들이 상수원 공급 시스템이 자체가 지금 어떤 가뭄도 견딜 수 있을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걱정도 안 하셔도 될 만큼 충분히 네, 조치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마이크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번 기후 변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저희가 실생활에서 정말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정책이나 이런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많은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으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나와 계신 패널 분들 중에 생활 속에서 각자 실천하고 있는 환경을 위한 행동이 어떤 것이 있나라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으세요? 네, 교수님. 저는 서울 같은 도시에서 기후 변화를 위해서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대중교통 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한 사람이 어떤 노력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 변화를 막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거 제일 큰 거 생각을 해보면 교통수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줄인다. 그거만한 게 잘 없거든요. 뭐 냉방이나 난방에 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인다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러려면 뭐 이사를 간다든가 더 좋은 집을 짓는다든가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뭐 어느 아파트를 사라고 제가 권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다 이런 거는 의미는 있지만 양적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내가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데 특히 내가 운전해서 가면 나 혼자 운전하고 텅 빈 혼자 나홀로 차량으로 운전할 때도 많은데 그거를 안 하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을 한다. 특히 뭐 지하철처럼 우리가 뭐 전기차를 많이 타고 다니면 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하철은 처음부터 전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인 데 도움이 되고 더군다나 서울만큼 세계적으로 대중교통 수단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없거든요. 이렇게 싼 나라도 없어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그걸 더 싸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거기다 더욱더 동참을 해가지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하면 더욱더 대중교통이 좋아질 거고 거기에 대한 투자도 더 많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점점 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거 저는 한번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대중교통 이용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하나 말씀드리면 그 온실가스의 가장 뭐 큰 문제가 되는 몇 가지 순위가 있는데 육류 소비 또한 온실가스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모두가 다 비건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오늘 하루는 고기 안 먹는 데이를 정할 수는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뭐 한 끼라든지 완전히 고기가 없는 식단을 정해보는 거죠. 그것 또한 지구를 위한 좋은 실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연 학생은 혹시 어떤 실천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중교통도 정말 잘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 일주일에 목요일을 이제 육류 얻는 날로 사실 정해가지고 그렇군요. 저는 비건을 이제 조금이나마 실천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개인이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기후변화는 사실 저희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뭐 기업이라든가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만 저희 개인이 바뀌어야 저희 개인이 요구를 해야 이제 기업들이 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개인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의견 표시 행동으로 뭐 기후 뭐 행진을 한다던가 시위를 한다던가 아니면 의견 좋아요를 눌러준다던가 맞아요. 그거 진짜 좋은 것 민원을 같아요. 뭐 제기를 하신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을 계속 조금씩이나마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텀블러 사용은 사실 다들 환경 관심이 있으시면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 텀블러도 매번 바꾸게 되면 그만큼 쓰레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애착 텀블러 하나 구매하셔서 앞으로 쭉 사용을 하시면 또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 너무 귀엽네요. 애착 텀블러. 어렸을 때 애착 이불 막 인형 이런 거는 들어봤는데 너무너무 애정하는 텀블러 하나를 가지고 애착 텀블러를 만들자.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두 분 국장님은 어떠세요? 어떤 실천 혹시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소개해 주실 만한 실천?
네, 제가 실천하는 건 지금 약간 말씀 주셨었던 거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이제 중점적인 키워드로 했던 것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물 순환에 대한 시스템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였잖아요. 저는 이제 또 물 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물 관련된 이야기로 조금 이제 이어서 한다의 개념을 좀 상기를 시켜드린다면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가상수라는 개념 혹시 들어보셨나요? 탄소 발자국은 많이 아시잖아요. 물 발자국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념을 만들어낸 거긴 하지만 학자분께서 이제 개념을 만들어낸 거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는 상품이 없고 우리의 활동이 없습니다. 청바지 하나에 물이 얼마나 소비가 되는지, 쇠고기 한 근을 먹을 때 얼마나 물이 소비가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인식의 전환을 하면서부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기후위기 대응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을 어떻게 절약하고 또 일상생활에서 그 모든 것을 스며들게 생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후 변화 시대에 좀 잘 안 씻는 사람이 착한 사람인가요? 그러면 그럼요. 그래서 저는 잘 안 씻습니다. 자주는 씻지 않습니다. 네, 꼭 필요할 때만 씻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그 큰 고무다라이 혹시 아시나요? 그 빨간색? 비가 오면은 그거를 이렇게 받아다가 그거 식물 나중에 물도 주시고 뭐 이렇게 대문 앞에 청소도 하시고 그래서 저의 어렸을 때는요. 아니 엄마는 무슨 빗물을 받아 물이 저렇게 수돗물만 틀면 콸콸 나오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정말 얼마나 지혜로우셨던 분이셨는지 저도 참 그런 부분을 보고 배워서 제가 아마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물의 순환은 또 그런 작은 실천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계속 여기 있으니까 약간 제가 뭔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세 분 얘기를 들으니까 죄책감도 느끼고 경유차를 타고 있습니다. 애들 때문에 카니발을 모느라고 11인승 애들 재우면서 지방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 죄책감도 느끼고 지금 제가 지금도 죄책감을 느끼면서 지금 애들이랑 싸우는 부분이 걸어가서 가까운 식당에서 밥을 먹자 하고 애들은 멀리 가서 맛있는 데 가자 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배달 앱을 이용해서 하자는데 배달 앱을 가능한 적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배달 앱을 이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요. 그것 때문에 좀 조심하시는 것 같아요. 집에서 맛있는 음식 좀 간단하게라도 해 먹는 게 낫죠. 배달 음식이 너무 쓰레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조금 디테일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이제 수자원 관리랑 이런 수변 공간에서의 수자원 관리는 어떤 식으로 차이가 있는지 혹은 공통점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체 수자원 관리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이제 한강 유역에서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한강 유역 관리는 한강 유역 관리청이라고 해서 환경부 산하 사업소가 있습니다. 하남에 있는데요. 거기서 주관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수질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배출 업소라든지 적정하게 수질이 관리가 돼 있는지 계측기라든지 그 수위라든지 이런 걸 다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양적인 측면에서는 한강 홍수통조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 팔당댐 댐별로 물을 얼마나 방류할지 그거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하고 환경부랑 같이 관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변 공간은 대부분 지천 하천인 경우는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주고 있고 한강은 서울에 있는 또 본부가 하나 있습니다. 한강에서 하고요. 그리고 수자원 중에서 먹는 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수도 본부에서 하고 있고 그런 전반적인 것 그리고 이제 수돗물하고 한강 변만 빼놓고는 서울시 저희 물순환 안전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 제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전문가들과 함께 그리고 기술자들 그리고 학자들과 같이 대화하고 방향도 정하고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사고가 나면 또 자치구에서 사고가 나는 대로 출동을 해서 고치고 관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토크 콘서트 함께해 주신 관객 여러분도 정말 환경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셨는지를 느낄 수 있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었고요. 안대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기후변화 시대에 서울의 수변 공간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서 더욱 깊이 이야기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사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서울 전역을 흐르는 342km의 지천이 시민 여러분들의 일상의 휴식이 되고 서울이 세계 탑티어로 자리매김하는데 무한한 동력이 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애정어린 관심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자리해 주신 여러분, 온라인과 오프라인 참가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았던 에코 배우 박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